지금 하고 있는 대책은 경제 원리에 충실한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감소시키고 공급은 확대시키는 정책.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심리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이제는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쨌든 공급 대책을 펼치는 거는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텐데 용산과 가천, 태릉 등 핵심 입지 내수였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또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사이 발생한 공급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돼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계속 공급 대책을 펼친 거잖아요.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살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샀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이 뜨거웠던 시장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소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금을 마련한 후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집을 사는 형태였거든요. 전통적인 형태였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이 과열기를 보면 영끌이라는 세태가 일어났잖아요.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이제 자기가 마련한 자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필요한 대부분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집주인이 되는 형태가 영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에 미래 수요가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순환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정도 집을 유지하고 살다가 소득이 떨어지면 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고 판 돈 갖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뭐 이런 자금으로 쓰는 어떤 그 자산을 계속 어떤 유지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줄 사람들 그럼 누군가 사줘야 그걸 팔고 환가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미리 다 산 거예요. 그게 19년, 20년, 21년 연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 정부 때 계속 정책 자금 밀어주면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집을 미리 산 거예요. 그럼 누가 사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지금 20, 30대가 막 많이 지금 20, 30대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주 만나시나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언론 인터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20, 30대세요. PD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막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뭘 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아놓은 돈 한 1, 2억밖에 안 돼요. 대출 한 5억 빌려가지고 뭐 6, 7억 정도 되는 거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억이라는 거를 굉장히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하신단 말이에요. 또는 또 이제 30대 제가 이제 또 저희 전문직에 있는 분들 또 젊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대출을 뭐 10억 뭐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이거 내가 나중에 팔고 정리하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왜 팔고 정리를 한다는 건 누군가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사주려면 누군가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있냐 이거죠. 이걸 산 사람들조차도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대출의 규모는 줄어드는 시장인데 똑같은 가격에 사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그럼 돈은 누가 갖고 있느냐?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데 중장년층은 이미 집도 있고 또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집을 오히려 팔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예전에 샀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산 영끌이 산 집을 다시 사준다? 이건 안 맞잖아요. 결국 더 어린 세대 또는 자기와 동급의 비슷한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자기 동년배들 중에서 집을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을 나누어 생각해보면 집을 산 사람은 그나마 소득 수준이 높고 자기들이 그나마 경제력이 좋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대 안에서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대가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거나 또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가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주도를 좀 강조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장님이 대통령의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좀 비판도 실제로 하시던데 SNS 보니까 서울시는 또 민간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장하는데 어느 의견이 맞다고 보시고 시급한 처방은 뭔가요?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요? 결국엔 다 뭐 수도권, 서울에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하겠다는 건데 방향은 되게 좀 다른 거잖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보면 사실은 그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 예전에 주택가들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1000개가 넘어요. 그런 지구가.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아파트화 되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뭐 용산에 아파트 더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전역을 아파트화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활성화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어떤 바로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느냐. 예전에 발표했던 거 보면 뭐 15년 걸린다고 하고 18년 걸린다고 했었는데 뭐 줄여서 뭐 12년 뭐 이렇게 줄였다
소요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이런 정비사업이거든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어떤 신속하게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동의를 얻고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뭐 여기는 계획이 됐네. 여기는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네. 그러면 과거의 집값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지가가 전체적인 집값을 어떻게 보면 들썩이게 만드는 게 이 정비사업 활성화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겠죠. 또는 15년이 지난 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얻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값만 올리지 바로 가시적으로 지금 말하는 공급 부족 당장 공급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그럼 세 부담을 피해 증여나 저가양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주변에 계신 다주택자분들 어떤 고민하시는지랑 지금 가장 그분들에게 좋은 판단 기준은 뭐죠 그러면? 개인에 맞춰서 지금 다들 이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채를 갖고 있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증여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받는 거거든요. 세금을 부담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증여에 있어서는 보통은 매매 형식의 증여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세무서에서 깐깐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심이 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적정한지를 따지고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축소 신고된 경우에는 이제 추징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진행들을 이미 꾸준히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마치 지금 뭐 다주택의 어떤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된과 동시에 막 다주택자들이 급한 입장에 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증여를 하기에는 뭐 자식이 아직 받을 준비도 안 됐고 자식 또한 이거 내가 끌고 갈 자신이 없으니까 나 그냥 현금으로 20억 줘, 30억 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이 되니까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 근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작년 말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이제 어느 세미나 같은 곳에서 부동산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코멘트 했던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뭔가 바뀌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코멘트를 하셨고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에 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했던 걸까요? 대책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말은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저는 오늘 약간 대변인 수준인데.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비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어떤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똘똘한지 선호하고 뭐 이런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죠. 중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모든 인터뷰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처음에 했던 게 우리가 대책을 우리라는 파란색 씻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에? 그런 거 아닌데 우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새 정부가 이제 대책을 많이 내놓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 전에 정부처럼. 근데 처음에 내놨던 게 이 정도면 빠르게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6월, 9월, 10월, 1월이면 뭐 20몇 번씩 내고 했었던 과거의 전례가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임기 시작한데 근데 627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대책 아니었어요.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계 대출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계부채의 주된 그 증가 원인이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집 살라고 돈을 빌리니까 그 돈 빌리는 규모가 너무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6억까지만 빌려준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27 대책은 사실은 부동산 대책은 아니죠. 그렇게 보고 97, 10, 15, 1, 2구 나왔는데 이때 나온 건 이제 공급 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수요 억제책 플러스 공급 대책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시그널이 뭐냐면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되면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누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빚을 많이 내서라도
하더라도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뭘 해도 지금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대책은 있죠. 이게 바로 효과가 그 사람들의 심리까지 꺼트리는 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지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은 경제 원리에 충실한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감소시키고 공급은 확대시키는 정책.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거야. 매물 잠김 뭐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수요도 이렇게 대출을 억눌러 놨어도 이거 가지고 더 다른 형태로 대출을 받든 아니면 부모님을 괴롭혀서라든 어쨌든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심리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이제는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SNS 메시지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언론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이런 의도다라고 이게 계속 밝혀주면서 어떤 심리적인 자극이 안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향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전망해 주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가 더 있을까요?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이제 다 거의 다 했거든요. 했죠. 네, 그동안 수요가 자극됐던 이유가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다 묶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 자체를 좀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또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인 투자 시장도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한국 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의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문제가 부동산 비금융적인 부분의 7,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3. 네. 일반적인 어떤 시대의 트렌드와 맞지 않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서 그럼 보유세 거래세 포함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 중인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재고주택 시장이 위축돼 공급 대체 효과를 깎아먹는 현상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금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이유가 오래 갖고 있으면 오른다. 그렇죠. 근데 오래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 근데 오래 안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으로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오래 보유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거래할 때는 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거래세는 낮고 보유에 대한 부분은 자산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보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시장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근데 세금을 요거 하나만 건드리고 요거만 건드리고 이렇게는 안 되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1주택자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유세가 높아지면 1주택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는 자산이 지금과 같이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으면 사실은 그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는 거 우리가 자동차든 뭐 비싼 거 사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 내잖아요. 많이 벌면 그만큼 또 많이 세금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억울하죠. 아깝죠.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야 된다고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집이 어떤 자산의 양극화나 이런 거에 가장 큰 수단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적었던 게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자산 7, 금융 3인 구조 얘기해 주셔서 이런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그 머니 무브가 이제 시작된 건가요?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매년.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매년 이 수치를 보면 비중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만 자꾸 여겨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가져가겠다라는 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또 그게 가격이 대부분은 또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자산 상승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산 비중이 있는 거. 그 부분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또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요즘 뭐 다들 그러지 않나요? 뭐 국내 주식 사고 미국 주식 사고 금도 좀 사고 원자재도 사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채권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금융시장의 어떤 자산시장의 성장 방향성과 맞춰가는 구조로 지금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하시나요? 아니, 하용구 주식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익을 많이 주는 곳으로 네. 누가 이게 등 떠밀어서 간다기보다는 여기 가면 예전에 그 은행에 지금 돈이 안 모여 있는 네. 이유가 2, 3%밖에 안 주는데 누가 은행에 돈을 묶어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잠깐만 넣어놔도 막 5%, 7% 되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연간 10%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뜨거운 시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돈이 스스로 옮겨가는 거죠, 그쪽으로. 근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모든 시장이 다 유동성을 원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장은 또 이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코인 시장처럼. 뭐 이런 어떤 그 상대적인 어떤 자금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그 번 돈 가지고 뭐 하겠냐. 결국 실물인 부동산을 또 사게 되는 현상이 이게 의도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 그럼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더 이익을 많이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 근데 그게 계속 더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아. 또는 현상 유지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옮겨오겠죠. 그런데 갖고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또는 여기다가 집에다가 돈을 이만큼 묻어 놓느니 계속 이 시장에서 굴렸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고 내가 훨씬 더 풍요로워져. 그럼 선택을 하겠죠. 돈을 벌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주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화랑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래도 사놓고 싶고 이게 이제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데 그럼 그 부동산을 살 때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 이게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온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말하는 가격이 안 팔리는 시장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뭐 일반적인 뭐 빌딩을 산다든가 뭐 건물을 산다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그럼 훨씬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이게 가격이 이 과정에서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돈이 돌아오겠죠. 어느 한 곳에 묶여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금 주식에서 번 돈 예를 들면 당장 지금 뭐 저 아는 분도 한 두세 달 했더니 막 수익률이 50% 60%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억 벌었대. 그럼 그 돈 갖고 바로 지금 집 사러 갈까요? 못 간다니까요. 왜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분명히 더 큰 이익을 준다라는 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